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장기적인 변천을 대규모 기업 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 대규모 기업 집단 자산 비중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규모 기업 집단 내에서의 양극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지만 21세기에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업의 발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선진 경제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과 대기업의 부품을 납입하는 하도급 기업 간에는 거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의 격차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온 배경에는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의 가불관계로 표현되는 하도급 계약체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경공업이 중심이었던 1960년대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었지만 당시 대기업도 저임금을 경쟁의 원천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화공업이 성장하면서 수직적 계열화는 심화되었으며 부품업체에서 완성품업체로 이어지는 공급망 체계가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부품업체와 완성품업체 간의 비대칭적 가불관계가 문제가 되어 1970년대 중화공업화를 육성하는 단계에서는 이른바 수평적 계열화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공급망 체계의 상하에 있는 기업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평적 계열화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인적 자본의 차이, 기술 축적의 차이, 자본력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계약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인적 자원이 우수하고 기술 축적이 되어 있고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대해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면서 이끄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라고 생각하여 그 방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의 해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굳어지자 많은 중소기업들은 저임금, 높은 이직률, 낮은 숙련 형성으로 이어지는 저임금, 저숙련의 덫에 포획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힘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노동력 인구는 점차 빠르게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력이 고생산성, 고임금 궤도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 저숙련의 덫에 포획되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임금, 고숙련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약을 보다 동등하게 하는 방식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는 막대한 미숙련 노동력의 풀이 있으며 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숙련 노동력의 풀이 있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고용하는 체계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강하게 존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숙련, 미숙련의 이중 구조를 낳고 있는 구조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구조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구조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출현하였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강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장기 역사적 고찰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장기통계 2의 7번째 강의로 한국어 장기통계 2의 7번째로 수록된 기업 조직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화폐와 금융제도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